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하락 여건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락 여건. 하락 여건이 완성이 되면 사실은 지금 하락 여건이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체기 이후에 하락이다. 어떤 변수, 큰 변수가 엄청난 상승 요건이 바로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락으로 가는데 이때의 충격이 외부 충격 하락 요인이 생기는 거는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즉각.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IMF 리먼 사태 이거 났을 때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때 당시에 하락 여건이 만들어져 있어서 공교롭게 외부 충격하고 딱 겹친 거죠. 외부에서 툭 건드리면. 예, 건들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정체기가 조금 이어질 만한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딱 오면 이 정체기가 좀 짧아질 수 있는 거죠. 그때 2007년도에 되게 분위기 좋았다고 제가 네.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2006년도까지 굉장히 상승하고 이제 2007년도는 어떤 데는 상승하고 어떤 데는 정체기고 이제 이거 혼동의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도 상승한 데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2008년도에 이제 예, 그게 딱 터지면서 갑자기 막 이제 하락하는 상황들이 사실은 그때 외부 충격이 오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이제 한 2009년 정도까지 어느 정도 정체기가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외부 충격이 오면서 하락기가 좀 빨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내년 정도면 하락 여건이 거의 완성이 돼요.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예, 많으실 거예요. 하락 여건이라는 게 이제 이게 양질 전환의 법칙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가 되잖아요. 100도가 돼야 이제 거품이 일어나면서 이게 수증기로 변하는 상황이 되죠. 99도, 98도가 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어야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도 여건들이 쭉 상승으로 막 올라가는 과정에 하락 여건이 저절로 마련이 돼요. 그래서 사람 심리는 과도하게 극도로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집 가진 사람들은 극도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많아지면서 매도가를 더 올리고 매수자들은 조금씩 이제 더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따른 불안감도 있지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제하는 것도 이제 생긴단 말이죠. 이제 내가 저 호가를 못 받아주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안 생기는데 그동안에 신축 분양, 특히 이제 소형 쪽으로 신축 분양이 굉장히 집중돼서 누적돼 왔잖아요. 그럼 지금 그 소형 초과 공급 상황이라고 간간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느낍니다. 그거를. 못 느끼는데 소형은 이미 초과 공급 상태에 돌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이제 시장이 변하잖아요. 하락으로 딱 변하면 이때 갑자기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공급이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거지. 원래 초과 공급 지금 부족 상황이면 절대 초과 공급이 나올 수 없어요. 원래 이 하락으로 변하더라도. 근데 누적되어서 못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딱 변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각되는 게 초과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미분양이 생기자마자 바로 이제 초과 공급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시장 상황에서 누적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당사자들은 못 느낄 뿐이죠. 그걸 왜 못 느끼냐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이 많은 공급을 다 소진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가수요에 의한 소화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시장이 침체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가수요가 진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필요 없는 수요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넘쳐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드는 게 마스크 같은 경우 한참 막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하루하루 마스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예상치를 보면은 우리가 50개 뭐 이렇게 사야 되는 거를 우리가 한참 대란이 일어날 때 막 100개, 200개, 막 심지어는 막 1000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그득 마스크를 쟁여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딱 이제 그 대란 상황이 딱 멈춰지니까 마스크가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도로 이제 사람들이 안 사죠. 근데 공장에서 계속 공급은 되잖아요. 막 라인 신설하고 막 예. 뒤늦게. 그럼 이게 이제 갑자기 남아돌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무너지는 공장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 소진될 때까지는 매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도 똑같아요. 아파트도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 나중에 이거에 대한 극도로 매수가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거의 없어지게 돼요. 소형이 초과 공급 상태에 이미 네. 들어섰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소형에 대한 수요량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데 지금 누적되는 상황과 이 예를 들어 보면 아파트가 지금 한 10년 동안에 계속 신축으로 분양된 물량이 있잖아요. 물량이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눠져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집중돼서 분양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보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다 소형으로 집중돼서 분양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것을 통틀어 통계를 내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피스텔도 원룸 위주로만 가격이 올라갔었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말 시세 변화를 정말 잘 알거든요. 제가 김포에서 투룸 분양을 했을 때 정말 안 팔렸어요. 원룸만 죽으라고 팔리고 투룸은 팔리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투룸, 3룸이 인기가 좋잖아요. 원룸은 이제 거의 초토화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화되는 게 뭐냐면 공급량이 그동안에 집중돼서 많으면 사람이 처음에는 못 느끼거든요. 못 느끼다가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이게 공급이 그때 많았었구나. 이걸 그때 가서 지나고 나서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량이 얼만큼 되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소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수요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요량이 제가 이제 투기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투기 시장이 되면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까지 사들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수요가 안정기 때의 수요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안정기 때의 수요가 10이다. 그러면 이게 과열 시장이 되면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수요 쪽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100이 되고 200이 되고 그래서 초과 수요로 인해서 공급 부족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또 공급에서도 공급량이 줄어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공급이 줄면서 더 극도로 공급 부족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뒤에 질문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면서 극도로 진짜 완전히 수요 공급이 어긋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요가 정상적인 수요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난 수요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침체기로 되거나 안정기로 되면 이렇게 늘어났던 수요가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늘어났던 수요에 의해서 샀던 것들이 있죠. 다 사들였던 거. 이게 이제 남아도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수요라고 대부분 많이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대부분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거의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의 상황이 되면은 이 수요 자체는 거의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집중됐던 평형대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더 극도로 침체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형 수요는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반면에 소형 수요가 점점 극도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 최근 과거 상황이네요. 네. 점점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옛날에 있었던 원인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폭등해야 되는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게 완전 이치에 맞는가? 라는 생각이 한번 의문이 들어봐야 되는데 물음표가 들긴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의문을 전혀 가지지 않거든요. 사실 1인 가구, 2인 가구의 대부분은 세입자들이 많거든요. 빌려 쓰죠. 예. 빌려 쓰기 때문에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거나 공실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요인은 되는데 가격을 이렇게 폭등시킬 만한 요인은 전혀 안 돼요, 실제로. 이거는 사람들이 집을 안 팔고 많이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왜 사냐? 거기에는 가격이 올라가니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극도로 이제 안 산다는 거죠. 그동안에 누적됐던 거. 이게 더 부각이 돼서 초과 공급 상황이 이제 나중에는 반드시 소형이 초과 공급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아마
주를 이룰 거예요. 오늘도 단호하십니다. 네. 이거는 그 필연이에요, 필연. 절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한 3, 4년 지나서 한번 보세요. 그럼 뉴스에 소형이 초과 공급이 너무 많았다, 그동안에. 네. 이거를 이제 아마 계속 뉴스에 나올 거예요. 인구 감소와 혼자 사는 세대들이 많아져서 네. 소형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네네. 이렇게 얘기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느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2012년, 13년도에 그때 저는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계속 지켜봤거든요, 시장을. 사람들이 집을 극도로 안 살려고 하는, 저는 이제 거기서 계속 분양을 하면서 부동산 하면서 사람들을 상담하니까 알죠. 안 살려고 해요. 안 살려고 하는데 14년, 15년부터 가격이 막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도 그때는 이제 지금 이론을 가지지 못할 때니까 왜 올라갈까? 도대체 안 사는데, 사람들이 안 사는데 왜 올라갈까? 이걸 너무 궁금증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가설들도 세우고 이 현상을 지켜보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전세가에 밀려 올라간다라는 걸 제가 이제 발견한 거고, 제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았으면 이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집을 안 사는데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왜 도대체 이때쯤이면 사람이 살만한데 왜 안 살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을 내린 건 뭐냐? 시장이 먼저 변하고 사람은 따라가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소형 대형이 있잖아요. 제가 저절로 대형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자동적으로. 예, 자동적으로. 그래서 대형이 먼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대형을 산다라고 얘기했지, 그 대형을 사서 대형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맹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사람들이 지금 대형을 살 것 같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제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분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시장이 먼저 변하는 겁니다. 시장이 먼저 변하고 사람은 거기에 순응하는 것 뿐이에요. 그 시장 참여자가 사람이라서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저도 그것 때문에, 저도 그 이론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거죠. 어렵다. 예. 그러니까 침체기 때 사람들이 안 사는데 올라가요. 사야 올라가잖아요. 원래 주식시장에서 보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누군가 세력이 매집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개미들이 달라들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물들이 있잖아요. 매물들을 다 사야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아파트는 다르다는 거죠. 아파트는 매물을 다 사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매물이 한 아파트에 가면 수십 개가 있어요. 수십 개가 있는데 거래 하나만 되면 호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호가가 올라가잖아요. 나머지 매물 남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사들여야 올라간다라는 논리가 지금 이런 질문에 있어야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집의 특성을 잘 모르는, 우리나라 집의 이 시장 거래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게, 다 거래가 되지 않고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이 호가를 어떤 식으로, 어떤 분위기에서 올리느냐, 이 시장이 먼저 받침이 되어야 사람들이 이제 그 호가를 올리게 되고, 그러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도 시장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침체장 때 이현철 소장님이 궁금해하셨던 그때, 네. 아무도 사지 않았을 때에 네. 올라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나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왜 사람들이 왜 안 사는데 왜 이렇게 올라갈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저도 가설을 세운 게, 아마 강남의 북부인들이 막 사들이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엔 거래량으로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굉장히 적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함정이 있었던 게, 저 같은 경우 이제 미분양 아파트를 팔았었잖아요.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고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2013년, 14년, 15년도에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거든요. 이때의 거래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이제 실제 실거래가 하면서 매매 가격으로 찍히거든요. 거래량은 늘어나죠. 근데 가격은 안 올라가요.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게 얘네들이 팔리니까 그런 거죠. 일반 아파트들은 팔리는 게 아니고 고정돼 있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팔리는데 고정된 가격으로만 거래가 되니까. 이때 뉴스들이 무슨 뉴스가 많이 나왔냐. 거래량은 엄청 늘어나는데 가격은 안 오른다.
그러니까 이제 집은 끝났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만 보고 오류를 겪는 사람들이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만 보면 모르거든요. 데이터만 보면 이게 표시가 일반 아파트가 거래가 되는지 분양권이 거래가 되는지 전혀 모르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미분양 아파트가 수두룩하게 그때 넘쳐났어요. 경기도에 서울에 넘쳐났단 말이에요. 그게 다 팔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이것들이 다 팔려서 거래량으로 표시가 됐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가격은 안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죠.